우주를 이해하려면 우주를 탐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류를 미래로 가속하는 동기이고 의식의 빛을 저 별들에까지 뻗어나가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보려고 뛰쳐나간 적 있으십니까? 1846년 27세 된 월터 휘트만은 천문학 대중강연장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칠판엔 다이어그램이 가득했고 복잡한 수치가 가득했고 별의 거리를 계산하는 수식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바깥 바람을 쐬다 그는 썼습니다. 신비롭고 촉촉한 밤 공기 속에서 이따금 깊은 침묵으로 저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결국 천문학자가 아닌 위대한 시인으로 남았습니다만 쏟아지는 별빛이 에너지였다는 사실은 느꼈을 듯합니다. 휘트만이 이 강의실을 나간 지 딱 100년 뒤인 1964년 냉전 한가운데 물리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도 하늘을 봤습니다. 그는 시적인 감탄에 머물지 않고 막연했던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수학으로 바꿔버립니다. 외계인이 존재하는가? 라고 그는 존재 유무를 묻지 않았습니다. 질문과 기준은 하나입니다. 저 우주 문명은 얼마만큼 발전했는가?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같은 시대 프리맨 다이슨은 더 급진적으로 갑니다. 우린 지금껏 외계 문명이 전파 신호를 보내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이슨은 단호합니다. 잘못 찾고 있다고. 고도 문명은 자기 별을 통째로 감쌉니다. 에너지 한 톨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별빛은 사라지고 대신 폐열이 적외선으로 새어나옵니다. 찾아야 할 건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외계 문명이 쓰고 내뱉은 사라진 빛입니다. 휘트만은 별빛 아래에서 영감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문명은 그 별빛을 통째로 가둘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진화합니다. 2024년 스웨덴과 영국 연구진이 우주 망원경 데이터를 신경망에 돌립니다. 500만 개의 별 중에서 별빛이 이상하게 사라진 곳을 찾았는데요. 몇 개일까요? 500만 분의 7. 연구진은 이 7개를 설명합니다. 별의 온도 예상치는 영하 173도씨에서 영상 2도씨 사이. 인공물 등으로 인해 별빛을 가리는 비율은 고작 3에서 16% 정도입니다. 말하자면 그 어떤 문명이 3에서 16%의 빛을 포획해서 전기로 쓴다는 거죠. 나머지 84%에서 97%는 빛이 새어서 우주로 흩어지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연구진이 관찰한 500만 개의 별 중에서 아직 빛을 통째로 써먹은 곳은 없었죠. 하지만 그들이 별빛에 겨우 16%만 가두었을 뿐인데도 사라진 16%의 빈자리가 기묘한 입김을 남깁니다. 휘트만이 봤던 저 별들의 순수한 침묵과는 다른 인공적인 설계가 만들어낸 열의 흔적. 연구진은 그 흔적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밤하늘의 변칙적인 적외선 등대라고요. 그런데 더 서늘한 논문도 있습니다. 2025년 이란의 천재 물리학자 샹트 바그람이 묻습니다. 진짜로 고도화된 문명이라면 항성이라는 희박한 모닥불에 만족하겠느냐고 말이죠. 그들은 항성계를 떠나 암흑 속에 숨은 원시 블랙홀을 감쌉니다. 거기서 나오는 압도적인 출력은 유기체의 뇌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명은 필연적으로 AI가 지배하고 있을 거라 말하죠. 결정적인 건 이 한 줄입니다. 그들은 소셜하지 않다. 그들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굳이 개미에게 말을 걸지 않는 우리 인간처럼 그들은 우주를 거대한 연산 장치로 쓰며 묵묵히 확장할 뿐입니다. 다시 월터 휘트만. 1846년 뉴욕 브루클린 연구소 유명 천문학자의 수식에 숨막혔던 그는 불현듯 강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경이로움을 느꼈을 테죠. 어쩌면 그 시적 감상이 인류를 오랫동안 붙잡아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밤하늘의 시적 낭만으로 충분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주는 낭만적인 미술관이 아닙니다. 저 7개의 기묘한 별빛을 만든 존재들, 암흑 속에서 조용히 에너지를 삼키는 우리에겐 관심도 없는 그 존재들. 우리는 저들을 탐지하는 종으로 남을 것인가? 그들처럼 별을 쥐고 삼키는 종이 될 것인가? 자, 오늘은 심오하고도 중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연코 가장 에픽한 칩 제조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건 모든 걸 다음 단계로 끌어올립니다. 누구도 상상조차 못할 수준. 저는 이것을 외부 맥락 문제라 부릅니다. 기존의 맥락으로는 아예 설명조차 안 되는 셈이죠. 우리는 지금 맥락의 차원 자체를 몇 자릿수 단위로 바꾸려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은하 문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가장 흥미진진한 미래가 있습니다. 별들 사이로 나아가는 미래. 하나의 행성에 영원토록 갇히지 않고 여러 행성을 누비는 다행성 종이 되는 미래입니다. 스타트렉, 이언 뱅크스, 아이작 아시모프, 로버트 하인라인. 우리가 읽어온 최고의 SF가 현실이 되는 미래.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단순히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 소설을 과학적 사실로. 제가 진정 기다려온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문명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1960년대 소련 물리학자 카라다쇼프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타입 1 문명이란 자신의 행성 에너지 대부분을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우린 아직 그 수준도 못 미칩니다.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중 우리가 쓰는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태양이 보내는 에너지 가운데 지구가 받는 몫은 약 20억 분의 1에 불과합니다.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모든 전체를 다 합쳐도 0.2%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구 자체의 핵융합 발전은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태양 앞에서는 한없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목성조차 0.1%, 지구는 기타 항목입니다. 칼 세이건이 말했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저 광활한 우주의 어둠 속에서 지구는 떠도는 작은 먼지 한 톨에 불과하다. 문명을 키우고 싶다면 우주에서 동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태양 에너지는 극히 적습니다. 지구 자체가 우주의 먼지 한 톨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현재 인류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총량은 태양 에너지의 1조분의 1입니다. 여기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류 전체의 에너지 생산량을 100만 배 늘린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태양 에너지의 100만 분의 1에 머뭅니다. 우주 앞에서 인류는 그토록 작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지구 안의 하찮은 갈등에 얽매이곤 합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사소하기 짝이 없는 것들의 말이죠. 장대한 이 우주를 직시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인류가 과거에 이룩했던 그 어떤 성취보다 훨씬 더 위대한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지구 안의 사소한 다툼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건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문명은 이렇습니다. 은하로 뻗어나가는 문명. 누구나 언제든 원하는 곳에 어디든 갈 수 있는. 그건 정말 에픽할 겁니다. 네, 달에 도시를 세우고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고 태양계를 가득 채우고 다른 항성계로 우주선을 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최선의 미래입니다. 영화 선샤인에서 우주선 이카루스 2호가 태양을 향해 갑니다. 태양에서 5,793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점, 거기서 보이는 태양 밝기는 최대치의 단 2%입니다. 그 2%가 우주선을 녹여버립니다. 태양 관측 필터를 4%로 열면 망막이 타버립니다. 3.1%로는 30초, 그게 전부입니다. 영화니까 과장이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틀렸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열입니다. 계산을 하면 열이 납니다. 진공에서 열을 버리는 방법은 복사 하나뿐입니다. 대류도 전도도 없습니다. 2020년 UC 버클리 연구진이 조용한 논문을 하나 씁니다. 기존 대형 위성 한 기의 비용 약 9,600억, 나노위성 한 기의 비용이 약 9,600만 원, 만 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나노위성을 아무리 많이 띄워도 기존 방식으로는 막힙니다. 데이터를 전부 땅으로 내려보내야 하니까 지상국이 병목입니다. 연구진의 제안은 단순합니다. 위성이 스스로 처리한다. 데이터의 일부만 골라서 내려보낸다. 지상 인프라 요구량을 24배 줄인다. 연구진은 기존 대형 위성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교하지만 획일적인 위성. 그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선언이었죠. 2025년 중순 이미 궤도에 뜬 위성이 8,000개를 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것을 하나의 컴퓨터로 봅니다. 엣지 클라우드 우주 3D 연속체, 지상 기기, 데이터 센터. 적에도 위성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워크로드를 나눠 처리합니다. 창고 규모 컴퓨팅. 이제 그 창고가 궤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우주의 위성은 지구 그림자를 통과하면서 하루에도 10여 번씩 충전과 방전을 반복합니다. 최신 논문은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트레스, 피로, 기계의 언어가 아닌 생명체의 언어를 쓴 겁니다. 연구진은 배터리를 단순한 에너지 창고로 보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 얼마나 충전됐느냐가 아니라 지금 얼마나 건강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이 생명체적인 접근으로 그들은 위성 배터리 수명을 무려 2.1배나 늘렸습니다. 우주에서 연산을 돌리면 열이 납니다. 그 열을 빼내는 장치, 즉 방열판의 크기가 곧 컴퓨팅의 한계입니다. 방열판이 크면 무겁고, 무거우면 올리기 어렵고, 올리기 어려우면 비쌉니다. 이 슬픔의 삼각형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배터리를 어떻게 살아있게 하느냐, 열을 어떻게 버리느냐, 이 두 가지 제약이 우주 컴퓨팅의 실질적 천장입니다. 아무리 많은 위성을 띄워도, 아무리 강력한 칩을 올려도 이 천장을 뚫지 못하면 우주는 데이터 센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장을 동시에 푸는 설계가 존재할까요? 지금 그 대답이 시작됩니다. 그러려면 태양의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테라팹입니다.
연간 1테라와트의 컴퓨팅, 우리 문명의 기준으로는 실로 거대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카르다시오프 척도로 보면 그저 한 걸음 내디딘 것에 불과합니다. 카르다시오프 2단계 문명까지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카르다시오프 3단계는 아예 측정조차 되지 않는 수준이죠. 인간의 기준으로는 거대하지만 우주의 기준으로는 여전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 세 곳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합니다. 스페이스X, xAI, 그리고 테슬라. 이 장대한 테라팹 프로젝트를 위해서 말이죠. 이 세 곳 모두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을 해낸 기업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 기가 텍사스입니다. 옵티머스 로봇, 글로벌 슈퍼 차저 네트워크. 실적은 이미 쌓여 있습니다. 테슬라가 시작했을 때 시장에 전기차는 없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떠들었죠. 지금 테슬라는 연간 200만 대를 만듭니다. xAI는 스페이스X의 자회사이고 신생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미 최초의 기가와트급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축했습니다. 기록적인 속도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직접 말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빠르게 지어진 건 처음 봤다고. 스페이스X는 실적이 말해줍니다. 재사용 로켓도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들어도 경제성이 없다고 했죠. 우리는 만들었고 경제성도 증명했습니다. 500회 이상 착륙했습니다. 펠컨 헤비를 만들었고 이제 스타쉽입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스타쉽은 퍼즐의 핵심 조각입니다. 컴퓨팅과 전력을 우주 규모로 키우려면 막대한 화물, 즉 페이로드를 궤도로 올려야 합니다. 스타쉽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규모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작게나마 옵티머스가 보이시죠? 키가 약 180cm 정도 되는데 그 옆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스타쉽 V3입니다. 스타쉽 V4는 V3를 짧아 보이게 만들 겁니다. V3로 시작해 페이로드 100톤 그리고 200톤까지 늘어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AI셋 미니 버전의 대략적인 모습입니다. 출력은 약 100kW죠. 태양광 패널과 레디에이터, 두 장치의 실제 크기 비율에 맞춘 겁니다. 우주 레디에이터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궤도 위에 위성 1만 개를 띄워두고 있습니다. 열방출에 대해서라면 우리가 뭘 좀 알지 않겠습니까? 레디에이터는 태양광 패널에 비해 실제로 꽤 작습니다. 100kW짜리라 미니셋이라 부르죠. 미래의 위성은 메가와트급으로 커질 겁니다. 연간 테라와트급 컴퓨팅에 도달하려면 연간 1000만 톤을 궤도로 올려야 합니다. 톤당 100kW가 필요하죠. 실현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새로운 물약은 필요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스페이스X는 연간 1000만 톤을 우주로 쏘아 올릴 겁니다. 그리고 1테라와트의 태양광 발전을 구축합니다. 태양광 문제, 전력 생산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하나입니다. 1테라와트의 컴퓨팅. 오늘 발표는 바로 그것에 관한 겁니다. 현재 전 세계 AI 컴퓨팅 출력량은 연간 약 20기가와트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지구상의 모든 출력량을 합쳐도 우리가 필요한 규모의 2%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테라팹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구상 모든 팹을 다 합쳐도 테라팹에 필요한 전력의 2%입니다. 공급망이 명확해지길 바랄 뿐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삼성, TSMC, 마이크론, 기존 공급망에 감사를 전합니다. 그들이 최대한 빠르게 확장해 주길 바랍니다. 칩은 전부 사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확장할 수 있는 속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준보다 훨씬 느립니다.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다. 테라팹을 짓거나 칩을 포기하거나. 우린 칩이 필요하고 그래서 테라팹을 지을 겁니다. 1965년 4월 19일 인텔 공동 창업자 거든 무어가 기술 잡지에 뭐 하나를 발표합니다. 반도체 칩의 트랜지스터 수는 2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 이걸 무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60년 동안 이 법칙이 세상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칙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트랜지스터를 더 작게 만드는데 물리적 한계가 와버렸죠. 2024년 UC 버클리 연구진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어의 법칙,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속도를 어디서 끌어오는가? 2021년 구글 딥마인드 연구진은 네이처에 답을 하나 냅니다. 칩을 설계하는 AI. 인간 전문가가 수개월에 걸쳐 반복하던 칩 배치 작업을 AI가 단 6시간 안에 끝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특성 하나. 더 많은 칩을 설계할수록 더 나은 칩을 설계하게 된다. 경험이 쌓일수록 설계 능력이 진화합니다. AI가 AI를 위한 칩을 만드는 시대. 이건 이미 현실입니다. 그런데 칩을 아무리 빠르게 설계해도 또 다른 벽이 기다립니다. 전력, 그리고 열. 2025년
네이처의 또 다른 답이 나옵니다. 빛으로 연산합니다. 전자 대신 광자.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리학 그 자체를 사용해서 최적화 문제를 푸는 컴퓨터. 기존 방식 대비 100배 이상 가속, 발열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AI가 칩을 설계하고 그 칩이 더 나은 AI를 만들고 그 AI가 또 다른 칩을 설계하는 이 재귀적 루프가 끝없이 돌아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속도가 나옵니다. 열이 줄어듭니다. 설계가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루프 자체는 방향을 따져 묻지 않습니다. 만약 그 끝없는 양산의 루프가 특정한 목적 혹은 통제라는 방향과 뒤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차가운 대답이 2049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 있습니다. 거기서 네안더 월라스라는 인간이 레플리칸트를 대량 양산합니다. 옵티머스 같은 금속 조립이 아니죠. 거대한 인공 자궁 속에서 성체 상태로 쏟아지듯 태어납니다. 레플리칸트의 창조주인 네안더 월라스가 말합니다. 모든 문명은 노예제의 등 위에서 건설됐다. 월라스는 변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잔혹한 선언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도 옵티머스를 100억대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관중들 앞에선 일론을 보면 기묘한 기시감이 듭니다. 그는 별빛을 갈망하며 천문학 강의실을 나섰던 시인 월터 휘트먼인 동시에 새로운 문명의 지배 구조를 찍어내는 월러스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별을 움켜쥐려는 시인과 노예를 양산하는 지배자, 이 두 가지 열망이 결합된 자가 설계한 그 미친 재귀적 루프는 이제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를 요구합니다. 릴케는 1899년에 썼습니다. 나는 자라나는 동심원 속에서 내 삶을 산다. 동심원, 한번 돌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돌 때마다 조금씩 더 넓어지는 원, 루프와 확장, 이것이 릴케의 언어였고 지금 반도체 공학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에는 투명한 돔이 쓰여져 있습니다. 지구라는 한계, 면적이 유한하고 전력망이 유한하고 규제라는 벽에 가로막힙니다. 재귀 루프가 미친 듯이 가속할수록 우리는 그 돔에 더 빨리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지구라는 돔을 깨고 그 거대한 원을 저 우주의 궤도로 팽창시키는 것. 시작점은 바로 여기 오스틴의 첨단 기술 팹입니다. 그렉 에벗 주지사님, 텍사스주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첨단 기술 팹 안에는 어떤 종류의 칩이든 만들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집니다. 로직, 메모리, 리소그래피, 마스크 제작 장비도 갖춥니다. 단일 건물 안에서 마스크를 만들고 칩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또 다른 마스크를 만들고 극도로 빠른 재귀적 루프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로직, 메모리, 패키징, 테스트, 마스크 제작, 마스크 개선, 그리고 로핑 끝없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존 컴퓨팅 방식만 사용하진 않습니다. 새로운 물리학에 도전합니다. 반드시 작동할 거라 확신합니다.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컴퓨팅에서 물리학의 한계를 밀어붙입니다. 거칠고 미친 시도들, 빠른 반복 루프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칩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설계를 바꾸고 또 만들고 이 모든 것이 단일 건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재귀적 개선 속도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한 자릿수 단위 이상 더 앞설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칩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엣지 추론에 최적화된 칩, 주로 옵티머스와 자동차에 쓰입니다. 특히 옵티머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자동차보다 10배에서 100배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연간 차량 생산이 약 1억 대, 휴머노이드 로봇은 10억에서 100억 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그 상당수를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지상의 루프는 지상의 한계에 도달합니다. 아무리 빠른 제기도 면적과 전력이라는 물리적 벽 앞에서 멈춥니다. 그 루프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 공장을 궤도로 밀어 올리는 거죠. 그러면 곧바로 다른 질문이 옵니다. 우주에서 가장 비싼 게 무엇일까요? 연료? 아닙니다. 기술? 아닙니다. 바로 무게입니다. 미주행 대한항공 초과 수화물 비용이 1kg당 10만 원쯤 되는데요. 스타쉽 기준으로 1kg을 궤도에 올리는 비용이 13만 5천 원이라는 목표치 스페이스X로부터 나왔죠. 과거엔 킬로그램당 수만 달러, 지금은 100달러. 그래도 무게는 돈입니다. 그램 단위로. 그래서 우주공학의 역사는 가볍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두꺼운 방사선 차폐판 대신 알고리즘으로 방어합니다. 중국 차오후 1호 위성에서 검증된 이 시스템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주에서는 모든 비트가 평범하지 않다. 신경망의 입구인 얕은 레이어는 철저히 감시하고 상대적으로 둔감한 깊은 레이어는 유연하게 넘깁니다. 무거운 납판을 덜어낸 자리에 비트의 우선순위라는 지능을 채워넣은 겁니다.
덕분에 방사선 에러를 0으로 누르면서도 추론 속도는 오히려 최대 33% 올라갔습니다. 방패를 버리고 기동력을 얻은 셈입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위의 태양광 패널은 유리가 필요하고 프레임이 필요하고 밤을 견딜 거대한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계절마다 각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2025년 칼텍 연구진이 우주에서 실증한 모델은 이 모든 상식을 거부합니다. 이 장치는 종이접기처럼 로켓에 실립니다. 안테나 하나의 무게는 고작 42mg. 머리카락 한 올보다 가볍습니다. 유리? 없습니다. 프레임? 당연히 없습니다. 심지어 안테나를 돌릴 모터조차 없습니다. 그저 2.8mm 크기의 작은 칩이 우주 공간에 얇은 돛을 펼치는 것. 실제로 527km 상공에서 보낸 이 가느다란 에너지의 줄기는 지구의 대기를 뚫고 칼텍 옥상에 정확히 도달했습니다. 그 돛이 거두는 에너지는 지상의 패널과 감히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5년 줄 저널은 33개 유럽 국가의 에너지망을 통째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우주에서 내려오는 이 안정적인 줄기 하나가 지상의 태양광과 풍력 설비 75%를 대체합니다. 지상을 뒤덮어야 했던 수백만 개의 패널, 산등성이를 차지한 바람개비 4개 중 3개는 이제 필요 없다는 뜻이죠. 가장 극적인 건 배터리입니다. 밤과 겨울을 버티기 위해 쌓아두어야 했던 거대한 에너지 저장고들이 78%나 사라집니다. 구름이 가려도 해가 져도 겨울이 와도 궤도 위에는 언제나 정오의 태양이 떠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간을 궤도로 옮기는 순간 에너지는 간절히 모아야 하는 가느다란 빛에서 언제든 쏟아지는 거대한 폭포로 변합니다. 공간이 에너지의 문법을 완전히 바꾼 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산이 맞다면 우주 인프라는 왜 아직 지상의 인프라를 대체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발사 비용 때문입니다. 무거우면 비쌉니다. 비싸면 못 올립니다. 첫째, 가볍게 만드는 것과 둘째, 올리는 비용을 낮추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풀려야 경제성이 역전됩니다. 2009년 영화가 있습니다. 문, 달 뒷면의 에너지 채굴 기지. 헬륨3를 캐서 지구 에너지 수요의 70%를 책임집니다. 경제성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기지에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3년. 3년이 지나면 그이도 교체됩니다. 근데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수면 캡슐 속 복제인간 수백 개가 재고처럼 자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성의 역전은 비단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kg을 가볍게 1달러를 낮추는 집착 너머엔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이 기다립니다. 그 가혹한 공간에 결국 무엇을 보낼 것인가? 그곳의 물리법칙 안에서 자생할 수는 있을까요? 우리 연약한 단백질은 방사선 한 줄기에도 쉽게 무너지지만 자신을 재구성하는 재귀적 알고리즘은 그 지옥에서도 진화합니다. 결국 우주는 효율과 물리만을 기준 삼습니다. 두 번째 칩은 우주형입니다. 우주는 가혹한 환경입니다. 고출력은 물론이고 고에너지 이온과 광자 그리고 전자 축적 현상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야말로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칩을 우주에 최적화해야 합니다. 레디에이터 질량을 줄이기 위해 지구에서보다 좀 더 뜨겁게 구동합니다. 우주에는 지상과는 전혀 다른 설계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컴퓨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전력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용 칩은 연간 100에서 200기가와트, 우주용 칩은 1테라와트. 지상의 한계가 이 우주적 차이를 만듭니다. 우주에는 결정적인 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햇살이 비칩니다. 우주에 AI를 배치하는 비용이 지상보다 저렴해지는 시점보다 훨씬 빨라질 겁니다. 대부분의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요. 2년에서 3년 안에 AI 칩을 우주로 보내는 비용이 육지보다 더 저렴해지는 거죠. 우주는 항상 햇살이 비치니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태양광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에서는 지상보다 최소 5배 이상을 더 얻습니다. 대기 감쇄가 없고 밤낮 주기도 없고 계절성도 없습니다. 태양을 향해 언제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극한으로 쓰는 셈이죠. 우주 태양광은 지상보다 저렴합니다. 무거운 유리도 보호 프레임도 필요 없습니다. 궤도로 진입하는 비용이 낮아지는 순간 AI를 우주에 두는 건 사실 당연한 선택입니다. 우주로 갈수록 규모의 경제가 더욱 커지고요. 갈수록 점차 쉬워집니다. 반면 지상은 그 반대입니다. 전력을 늘리면 늘릴수록 공간이 부족해지고 명당 자리는 이미 다 꽉 찼습니다. 그리고 님비가 시작됩니다. 아무도 자기 뒷마당에 들어오길 원치 않으니까요. 지구는 갈수록 어렵고 비쌉니다. 우주는 갈수록 쉽고 저렴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1970년대 세계를 지배한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식인 모임 로마 클럽의 보고서 성장의 한계.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다. 인구는 늘어난다. 결말은 하나다. 당대 지식인 사회 대부분이 동조했습니다.
같은 시대 프린스턴의 물리학자 제라드 오닐은 반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린 굳이 행성 표면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의 진단은 냉정했습니다. 행성 표면은 중력 우물의 밑바닥이라는 거죠. 지구에서 로켓을 쏘는 건 깊이 6,400km의 수직 절벽을 맨몸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과 같은 에너지가 듭니다. 매번 그 엄청난 비용을 치르며 바닥을 탈출해야 하죠. 오닐은 과학적으로 따져 묻습니다. 우물 밖, 중력이 없는 자유 공간에 직접 행성을 만들면 안 되는가? 그가 제안한 원통형 거주구 오닐 실린더는 답이 없는 24시간 태양광과 스스로 조절하는 인공 중력을 가집니다. 지구가 성장의 끝이 아니라 인류라는 종이 태어난 요람일 뿐이라면 우리는 이제 요람을 졸업하고 우물 밖으로 걸어 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성장의 한계가 아니라 영토의 문법을 바꿀 때가 된 셈이죠. 우물 밖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손대지 못한 금고들이 궤도 위에 떠 있는 셈이죠. 단일 소행성 하나에 묻힌 백금과 휘토류가 최대 100조 달러어치 묻혀 있습니다. 조 단위가 아니라 경 단위입니다. 지구 전체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경제력 가치와 맞먹는 액수입니다. 문제는 가져오는 비용이었습니다. 기존의 화학 로켓으로 그 무거운 광물을 나르면 진주보다 조개 껍데기가 더 두꺼운 셈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나르는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소행성 표면에 전자기 질량 가속기를 세우는 것이죠. 소행성은 중력이 거의 없습니다. 지구에서는 수십 킬로미터가 필요했을 가속 트랙이 여기선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길이면 충분합니다. 이 트랙 위에서 전자기력으로 광물을 쏘아 올리면 운반비는 1kg당 기존 수만 달러에서 단돈 수십 달러로 1000분의 1까지 수직 낙하합니다. 숫자가 이렇게 바뀌면 희소성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모호해집니다. 자원이 부족해서 싸우던 시대가 저물고 초풍요의 시대가 물리적으로 열릴 수 있죠. 물리학자 킵선이 영화 인터스텔라의 웜홀을 설계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임의의 고도화된 문명의 엔지니어라고 가정했다. 물리법칙 제약에 묶인 관찰체가 아니라 시공간의 기하학을 직접 빚어내는 설계자 관점에서 웜홀을 그려낸 겁니다. 당시엔 그 개념이 영화적 상상력을 위한 가정이었습니다. 킵손의 대담한 가정은 인류의 다음 프로세스의 설계도처럼 읽힐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설계도 같은 방향은 어디까지 다다를까요? 2025년 상트바그람의 논문이 문명이 뻗어나가는 보폭을 지능의 크기로 측정했습니다. 지금 인류의 보폭은 고작 0.01 astronomical unit, 제임스 웹이 떠있는 지구 바로 앞마당 수준이죠. 하지만 별의 에너지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제2형 문명은 10만 AU, 태양계 끝자락인 오르트 구름까지 자기 영토로 만듭니다. 그 너머는 더 경이롭습니다. 원시 블랙홀의 압도적인 중력마저 에너지로 쓰는 존재들에게 우주는 더 이상 탐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은하는 수조 년간 멈추지 않는 거대한 연산장치 그 자체입니다. 섹터 1에서 말씀드렸던 저 7개의 이상한 별빛,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는 존재들, 그들의 탐사 거리는 40억 astronomical unit입니다. 우리가 그 거리에 닿는 날 우리도 신호를 보내지 않을지 모릅니다.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무한한 에너지가 쏟아지는 그 문명에서 돈이란 대체 뭘까요? 희소성이 완전히 증발할 때 거래의 문법은 시간차를 두고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때 소유하는 행위는 더 이상 권력이 아니라 그저 개인의 에티켓이나 취향 문제로 변모하죠. 한 작가가 30년 전에 이미 이 질문에 먼저 도달했습니다. 그가 설계한 문명 컬처에서 인간의 노동은 취미와 구별되지 않고 기계는 착취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존재합니다. 이런 세계가 유토피아처럼 들리시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저 또한 그러니까요. 하지만 인류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깨부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학을 헌법 삼아 공학으로 증명하며 1995년 시인인 마야 앙겔로는 유엔 연설에서 인류가 마주할 용기 있고 놀라운 진실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가능성 그 자체이며 이 세상의 유일한 기적이자 진정한 경이로움이다. 그이는 고대 피라미드를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바빌론의 공중 정원이나 그랜드 캐니언의 석양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같이 파괴의 도구를 쥐면서도 밤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순 가득한 인류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138억 년의 우주가 빚어낸 무수한 입자들 중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설계하고 서로를 경이롭다 부를 수 있는 존재는 그럼에도 지금까진 오직 우리뿐입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 말입니다. 이제 다들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테라펫 다음은 뭐냐고. 작은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네, 다음 질문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페타와트 단위에 어떻게 도달하는가? 그래서 답은 달입니다. 달 위에 전자기 질량 가속기를 세우는 것, 옵티마이 같은 로봇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1페타와트를 심우주로 보냅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습니다.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입니다. 로켓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의 표면에서 바로 탈출 속도까지 가속합니다. 이게 비용이 극적으로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이고 결국 1테라와트의 1000배 규모 출력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달 표면에 세운 질량 가속기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정말 에픽할 테니까요. 제가 달에 착륙한 질량 가속기를 보게 되면 우린 적어도 태양 에너지의 100만 분의 1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가히 겸손해지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태양 에너지의 100만 분의 1은 지구 경제보다 100만 배 큽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행성들로, 다른 항성들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흥미진진한 미래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마이크 저지 감독의 이디오 크러쉬 오프닝과 닮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활짝 여는 것은 놀라운 풍요의 시대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우주 여행, 그리고 AI와 로보틱스, 모든 이에게 풍요를 가져오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풍요로 가는 길은 AI와 로보틱스뿐입니다. 물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당신이 사랑하게 될 미래입니다. 적어도 제가 꿈꿀 수 있는 최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린 달을 넘어 화성을 지나 토성의 고리 속을 항해합니다. 토성 여행 티켓을 끊는 기분이 어떨까요? 솔직히 미래에는 그런 비용이 무료일 거라 생각합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십니까? AI 로보틱스 경제가 지금의 100만 배 규모라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충족됩니다. 문자 그대로요. 생각할 수 있다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언 뱅커스는 그의 컬처 시리즈에서 이것을 정확히 그려냈습니다. 돈이 없는 미래, 모든 일을 위한 풍요, 그게 전부예요. 토성 여행은 소수의 특권이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정에 합류하시죠. 믿을 수 없는 우주선을 설계하고 또 만드는 과정 말입니다. 1테라와트의 칩, 1테라와트의 태양광 발전, 매년 궤도에 화물 1000만 톤. 감사합니다.